3절 이무수사. 이무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무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이무수사라고 무엇보다 강제수사라고 하는가? 수사의 방법은 두 가지, 강제와 의무가 있는데, 자, 강제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력이야.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전제로 한 수사는 이무수사다. 그러면 상대방의 의사에 부속됨이 없이 강제적으로 하는 것, 상대방이 싫다고 해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강제수사다.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칙은 이무수사, 불구속수사가 원칙이고, 강제수사는 법에 규정이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원칙은 이무수사다. 그렇다면 이무수사의 규제와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이무수사의 원칙. 자, 수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에 관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못한다라고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 이무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그래서 원칙은 이무수사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이무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강제수사는 규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규제하기 위해서 강제처분 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성의 원칙이 있는데, 강제처분 법정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강제처분은 법으로 정해놔라. 그래서 법에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이걸 보다 강제처분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처분 법정주의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강제처분의 종류라든가 요건이라든가 그 절차는 무엇에 규정되어야 된다? 자, 종류, 요건, 절차는 법률로 규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그 강제처분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영장주의입니다. 영장주의란 일단 법원,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상의 강제처분은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영장은 무슨 영장을 말하는 거예요? 사전에 영장이 있어야 된다. 사후 영장을 받는 것은 이걸 보다 영장주의 예외다 그랬죠. 사후 영장에 대한 것은.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 이건 마지막에 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인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사건의 의미와 기대는 형벌에 비춰서 상당성이 유지될 때만 허용된다. 쉽게 얘기해서 10원짜리 하나 훔쳤다 해서 구속시키고 강제처분한다.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강제처분은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슷한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이무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이무수사라고 해서 이무수사 자유의 원칙,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적정 절차의 원리에 따른 법적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이무수사도 수사는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돼야 되고, 인정되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승낙을 받아 향해야 된다. 그러면 이무수사의 적법성, 이제 이무동행부터 하나씩 봅시다. 이무동행이라는 것은 뭘 보다 이무동행이라 그래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받고 수사관서에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하죠. 네. 그런 이무동행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강제했다. 이것은 이무수사의 적법성으로 적법화될 수 없는 강제수사예요. 즉 체포 구속에 해당돼 버립니다. 이제 보호실 유치. 자, 강제 유치든 내가 야 너 잠깐 들어와봐 해가지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든 간에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이건 법에 규정이 됐은 강제처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므로 실질적으로 구속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영장주의를 유린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이제 판례에 의해서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 보호실 유치입니다. 자, 일본 판례를 보면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에게 동행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예능, 즉 불법체포에 해당되고, 불법체포를 6시간 상당히 경과한 후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이므로 법률에 의하여 체포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 이것은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너 갈 수 있다. 동행 과정에서 동행 장소를 퇴거할 수 있음을 인정된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어떤 것은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보호실 유치를 할 수 있는가? 경찰서 조사 대기실이 경찰관 직무 중은 정신탕란자, 술 많이 취한 주치자,
자살 기도자 등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를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 관서에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운영된 때에는 영장규 위배되지 않고만 여기를 위배한다면 구속영장을 받음이 없이 조사 대기실에 유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보호실 조치에 필요한 피구자에게 해당하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자,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해서는 아니되며 피고자의 가족 등에게 피고자를 인계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서의 피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만약에 보호조치 요건이 5번과 같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실제로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건을 피고자로 삼아서 그 의사에 반해서 경찰관서에 데려오는 것, 이것은 적법이다, 위법이다라고 그래요. 보면은 예외적으로 보호실 유치가 허용되는 경우 정신장난자라든가 주치자, 자살기도장, 응급구호를 요한 자와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된 자는 보호실에 유치가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승낙수색하고 승낙금증, 말 그대로 승낙하거나 자기가 나 좀 뒤져봐라, 검증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자,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수사로서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법관의 영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참 문제가 되는 게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검사, 거짓말 탐지기. 이건 참 애매한 부분이죠. 봅시다. 피의자 피검사가 피의 사실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면서 피의자의 호흡, 맥박, 혈압, 피부전기 반사 등 생리적 반응을 폴리그래프에다가 검사지에다가 기록하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인식한 판단하는데, 이게 하려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심리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야 돼. 날이면 날마다 거짓말하고 변동이 안 일어나버리면 안 되지. 심리 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야 되고, 그 생리적 반응을 하여 명확히 판정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갖추다 할지라도 또한 피검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의수사로 허용된다. 만약에 그렇게 동의가 있고 이런 전제 조건이 있고 피검사자의 동의가 있다 할지라도, 자, 이런 경우도 검사 결과는 검사 받은 사람의 그 믿냐 안 믿냐, 그 사람의 신빙성을 가능할 정황 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끼칩니다. 판례도 이 부분을 전제 조건이다 이것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취 분석을 한번 봅시다. 사람을 마취 상태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 약물을 투여해서 하는 것, 이것은 인격을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승낙이 있다해서 위법하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예외적으로 우리가 우편물 통관검사에서 이루어진 우편물의 개봉이거나 사료 채취, 분석은 검사는 수출품에 대해서 적절한 통관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수사상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자, 영장 없이 우편물을 개봉, 사료, 성분 분수 검사가 진행됐다 할지라도 위법하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임의수사냐 강제수사냐의 한계점에 서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일본의 전기통신의 감청은 뭡니까? 감청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이 타인의 대화나 전화를 그 타인이 모르는 사이에 청취하는 것, 그래서 유무선을 통해서 도청하는 것, 이걸 보다 전자도청. 이 성격은 임의수사냐 강제수사냐라고 견해는 대립되지만 이것은 중대한 법익의 하나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때문에 강제수사라고 보는 것이 지금은 통설입니다. 그러면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 요건부터 한번 볼까요? 통신제한조치 허가 요건. 범죄를 계획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하면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서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할 수 없을 때, 없거나 또는 체포 증거 수집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대상범죄를 여러분이 보면은 이 대상범죄를 다 외울 수는 없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내란, 외란, 국교, 폭발물, 여기서 이제 집합명령 위반죄, 여기까지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든가 뇌물, 이건 국가적인 중요한 범죄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잘 봐두셔야 될 것이 자살을 방조하거나 사람에 대한 거, 체포, 감금, 협박죄 중에서 전속협박죄는 제외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약취, 유인, 인신매매, 인신에 대한 겁니다. 경매, 입찰, 방해죄 특별한 것이니까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인질, 사람에 관한 인질 강요, 인질 상해, 인질 상해, 인질 살해 이런 부분, 사람과 관계되는 거, 절도, 강도, 공갈 하는 거, 강제추행죄 중에서는 미성년자 감형, 업무상 위력에 관한 간음죄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간 걸로 쳐진 것 정도는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타는 뭐 군형법이나 국가보안법, 특히 군사에 관하거나 마약에 관한 법이나 폭처법이라든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좀 이런 것이 통신보 비밀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된다. 너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밑에 봅시다. 사기라든가 존속 협박이라든가 공무집행 방해 알아두십시오. 작물 취득 같은 거, 폭행 상해, 선거 방해죄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 범죄를 봤으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봐야죠. 청구를 하죠. 누가? 검사는 그랬으니 검사는 누구에게? 법원에게. 법원은 어느 법원이냐 그 말이야. 당사자의 주소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사자의 주소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어떻게 해야 되냐? 사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 제한 조치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 사건별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피의자별이나 또는 피내사자별로 해야 된다. 사건별로 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서에는 제한조치 종류, 목적, 대상, 범위, 기간의 이유를 기재하고 소명 자료를 청구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법원이 허가를 하는데 이유가 있다 그러면 허가를 하죠. 이유가 있는 청구인에게 발부합니다. 서면으로. 그러나 통신 제한 조치는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에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종료입니다. 목적이 달성되면은 즉시 종료해야 된다. 자, 통신 제한의 집행. 통신 제한은 누가 집행하느냐? 자, 통신 제한 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 수사기관의 장이 집행을 한다. 장이 이렇게 검사나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관의 장이 집행하는데 이 경우 최신간서 기관, 기타 기관 등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면 요청한 자는 통신기관 등 통신제한조치는 긴급갑주의 표시 4번을 교부하여 오고 이를 위탁받거나 이 협조 요청을 받은 통신제한조치 또는 긴급감정서 표시 4번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3년 동안 그 사람은 보존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통신제한조치를 하고 그대로 놔둬야 될 거냐, 그 집행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집행에 대한 통지는 해줘야 돼요. 자, 검사는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대해서 일단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 또는 입건하지 아니한 처분. 여기서 무슨 죄냐면 기소중지.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은 기소중지는 제외합니다. 이때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우편물을 검사할 때는 그 대상자입니다. 감청의 경우에는 전기통신 가입자에게 그 사실과 집행사실과 집행기간 그 기간을 무엇으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법경찰관은 어쩔 것이냐? 사법경찰관은 자, 집행한 사건 검사로부터 이러한 처분을 받았을 때 기소중지는 제외된다 그랬죠. 자, 내사 사건에 대해서 입건하지 않은 처분할 때는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똑같죠. 우편물을 검열할 때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통신 가입자에게 그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됩니다. 통신 제한 조치가 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유예를 할 것이냐?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안녕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처리할 염려가 현재할 때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위해, 아직 통지를 해줘야긴 해주는데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지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를 전부해서 미리 사전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에는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 부분은 이제 판례가 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판례를 좀 볼까요?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여기에 그러면 이 통신보호비밀법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기 때문에 받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2번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그 규율의 대상은 통신과 대화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서 다른 걸 다 보지 말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무전기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대화, 이것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성질 및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함으로 이와 같은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무전기나 무선전화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3번은 위헌을 받았던 것이죠.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이런 걸 남발할 수 있다. 그래서 총 연장기간과 연장횟수의 제한이 없는 경우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생활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 이것도 봐주십시오. 4번 판례는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것이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제 마약 유효 같은지 이렇게 향정신성 의약품의 갑에게 그 압수된 휴대전화를 주면서, 야, 너 피고인과 같이 공범이 있으니까 피고인과 통화하고 이 범행에 관하여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 감청에 해당됩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관이 그래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그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의 증거 동의와 상관 없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 자,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신보호비밀법에서 송수신이 완료됐다.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내용은, 자, 송수신 중에만 포함되지만 완료된 것은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을 취득하는 행위는 포함된다 안 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번, 7번, 8번은 이제 같은 건데, 자, 어떤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 관계자와, 여러분이 유명한 판례죠. 중앙일보 사주간의 그 사적 내용을 불법 녹음했어요. 그래가지고 해서 이른바 떡값검사의 것을 보도자료로 해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안에서 그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수행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 면책특권이 됩니다. 하지만 불법 녹음에 대해서, 불법 감청 녹음을 내서 이걸 공개하는 거, 언론기관이 아닌 사람이나 종사자 아닌 사람이 공개할 때도 정당행위 요건이 맞춰야 된다. 갖춰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8번이 결론입니다. 국회의원이, 피고인이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팀이 대기업 고위 관계자와 중앙일보 사주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그 대화 내용과 위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했던 검사들의 실명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어디에다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기재했다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그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볼까요? 자,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서, 자,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상당하다고 위험이 인정되는 국민보호와 안전,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할 때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할 수 있는데,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일 때는 누구의 허가냐?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입니다. 일단 일방이든지 쌍방이든지 한 사람만이라도 내국인이면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되고, B를 보면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단체 혐의가 있는 애국기관, 단체, 애국인, 대한민국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않는 한반도 내 집단이 애국에 소재하는 산하단체, 이럴 때는 통신 및 군용전기통신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대통령. 여기는 허가지만 여기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여기 목적을 달성하면 즉시 종료해야 되죠. 전속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요건이 전속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수석판사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 4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자, 고등법원 수석판사는 허가지요.
대통령은 승인입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군용전기통신의 경우에는 전시사변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에서 적과 교란상태에 있을 때는 이때는 대통령이 승인을 얻지 않고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아주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긴급통신 제한 조치.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 직접 사망이나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 조직을 준비한 계획이나 실행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 없이, 왜냐하면 긴급통신이라는 것은 법원의 허가 없이 하는 겁니다.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시끄럽죠. 긴급 제한 조치는 절차. 자, 검사나 이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조치 착수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를 청구해야 하고, 지체 없이 허가를 청구해야 되고, 자, 그때부터 긴급통신 제한 조치를 할 때는 몇 시간, 36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이를 중지해야 됩니다. 이건 알아두십시오. 자, 사법경찰관이 할 때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고, 급속을 위하여 만약에 지휘를 미리 못 받을 때는, 긴급할 때는 지체 없이 사후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검사 또는 사법관 정보기관의 장이 긴급통신 제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긴급검열소, 긴급감찰서는 소속기관의 어디에다가 긴급통신 제한 조치 대장에 비치해야 된다. 그래서 긴급할 때 38시간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보소 우송부. 자, 긴급통신 제한 조치는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 허가가 받을 필요가 없을 때, 너무 단기간에 하고 종료되어 법원 허가가 필요가 없을 때, 그때는 그냥 그대로 넘어갈 것이냐. 그래도 종료 7일 이내, 종료 후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은 이에 대응한 법원장에게, 자, 누가 작성한 겁니까? 긴급조안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무엇을? 긴급통신 제한조치 통보서를 송부해야 됩니다. 법원장에게 보내줘야 된다. 자, 이때 통보서에는 대상, 범위, 집행기간, 자, 통신 제한조치 허가를 청구하지 못한 사유 등을 다 기재해야 된다. 그런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긴급통신 제한 조치를 할 때는 지체 없이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된다. 3시간 내에 국가안보와 관계된 것은 대통령의 승인입니다.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할 때, 여기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할 때는 즉시 긴급통신 제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인이 감청한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으며 사인의 불법 감청은 더 금지하고 있죠. 근데 판례는요,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할 때 증거 능력은 부인합니다. 하지만 둘 중에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라도 증거 능력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증거편에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죠.